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자, 오늘 장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장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오늘 증시 상승 이유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가 요즘 왁자지껄하죠. 그 이유가 뭔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오늘 강제 반대 매매가 결국 터졌습니다. 그거를 어떤 식으로 확인하는지 그리고 반대 매매가 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하이닉스 목표가 하락 때문에 오늘 같은 장에도 주식이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떠한 이유 때문에 목표가가 하락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1년 10월 7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가 끝나갑니다. 그리고 내일만 이제 일하시면은 또 토일 월 쉬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래요.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릿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소식의 상승. 자, 미국장이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저 기릿이 야, 이거 지네만 또 오르는 거 아닌가 그러한 걱정을 했는데 일단은 진짜 미국만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살짝 걱정했습니다. 야, 이러다가 또 선물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선물 또 오르면서 오늘 증시도 괜찮은 흐름을 나타냈네요.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뭔지 깔끔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장 초반 하락 출발을 했지만 부채 한도 유예 소식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다시피 지금 현재 큰 리스크가 4개 정도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인 미국의 부채 한도 리스크가 이번엔 살짝 해소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조금 내용을 보자면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부채 한도를 오는 12월까지 고정된 금액으로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디폴트 위험이 일단은 사라졌다라는 안도감에 투자 심리가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 마감 직전에 미중 정상회담 이러한 소식도 나오니까 야, 미국이랑 중국이랑 사이가 좀 좋아지려나 이러한 투자 심리가 반영되어 어제 미국장에는 훈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고용지표도 발표가 되었죠.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 고용지표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그래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다음 따라오는 거는 그래 테이퍼링은 원래대로 진행을 하겠네 이러한 생각까지 연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이미 심장 마사지를 정말 많이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주가 하락의 트리거가 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 미국에서 머크는 코로나19 치료제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제는 1%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선천적인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경고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에 서 있는 모더나는 어제도 하락을 했는데요. 스웨덴이랑 덴마크에서 심혈관 부작용 우려로 젊은 연령층에 대한 사용 중단을 발표하자 8.9%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제 미국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이러한 소식에 힘입어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모든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여기서 판세를 확 뒤집을 만한 게임 체인저 호재가 하나쯤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방심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거의 전 국민이 좋아하는 스타벅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스타벅스는 이제 커피나 그런 것도 유명하지만 굿즈가 정말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재기 혹은 오픈런 이러한 이야기도 정말 많이 보셨던 거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스타벅스에서 결국 거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스타벅스의 매장 직원들이 트럭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과도한 굿즈 마케팅이 열악한 업무 환경을 부추긴다는 일부 직원들의 주장이 도화선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노동조합이 없는 스타벅스에서 직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은 스타벅스가 한국에 진출한 지 2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매장의 직원들이 현재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봤더니 파트너에 대한 처우 개선, 과도한 마케팅 지양, 임금 구조 개선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요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위에서 보다시피 이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계속되는 스벅의 굿즈 판매와 사은품 증정 등 마케팅 이벤트 행사로 인한 과로에서 비롯이 되었다고 합니다. 행사 때마다 이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몰리는데 하지만 별도의 인력 증원도 없고 그리고 보상도 없었기 때문이죠. 저 길이 또 이제 카페를 가면은 스타벅스 말고 다른 카페를 많이 애용을 합니다. 일단 가성비를 가장 중시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생일이거나 아니면은 무슨 날일 때 보통 우리가 받는 기프티콘이 전부 다 스타벅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타벅스를 뭐 한 달에 한 번은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느끼는 거는 야, 여기는 진짜 바쁘구나 그러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런 곳은 진짜 바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이렇게 바쁜데 그런데 이벤트를 할 때는 더 바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딱 하나가 터졌다고 하는데 지난달 28일 단 하루 진행된 리유저블 컵 데이가 이번 트럭 시위에 발단이 되었습니다. 오픈 시간부터 전국 매장 대부분은
손님들로 붐빌 수밖에 없었고요. 스벅 앱 사이렌 오더가 있는데 여기로 주문하는 고객이 늘면서 대기 음료가 무려 650잔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면 한 잔당 1분 정도 만든다고 치면은 한 사람이 전부 다 만들려면 최소한 650분 10시간 이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니까 직원들의 불만이 폭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스타벅스 직원들이 현재 뭐 박봉을 받고 그 다음에 정말 처우가 안 좋은가 한번 얼마를 받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현재 16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8,000명의 파트너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정규직이고요. 여기에 신세계급 복지를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조금은 다르다고 하네요. 그리고 스타벅스 직급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파트너, 슈퍼바이저, 부점장, 점장, 지역 매니저. 이 중 가장 많은 비율은 당연히 파트너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파트너는 보통 우리가 하루 일하면 8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타벅스는 하루 5시간 근무가 기본이라고 하네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시간이 조금 짧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은 최저임금보다는 높습니다. 시간당 9,200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조금 작으니까 월 평균 13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다른 커피 전문점이랑 똑같나 라고 봤더니 투썸플레이스나 이디야를 봤을 때는 8,820원, 8,720원 이 정도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시급이 조금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양이 너무 과도하다 이러한 불만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플러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예측할 수 없는 스케줄이 조금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출근 시간이 매우 유동적인데다가 주 단위로 스케줄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계획적인 생활이 조금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불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스타벅스가 최근 왁자지껄한데 기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 부분도 조금 궁금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혼자 산다 처음 40% 넘었다. 30대 남자 70대 여자 비율이 높아.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장사를 하거나 주식 투자를 하거나 이럴 때 어디에 가장 관심을 둬야 될까요? 당연히 타겟팅은 1인 가구에 타겟팅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넘어가면서 절대적인 가구 수는 현재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야 인구도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전체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고 하네요. 1인 가구가 전체에서 40%로 가장 많았고요. 2인 가구는 23%, 다음으로 3인 가구는 17%로 쭉쭉 떨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무려 40%가 넘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부분도 조금 놀라웠습니다. 1인 가구는 과연 어느 세대에서 가장 많을까요? 저 기릿은 20대는 이제 부모님이랑 살고 아마도 30대가 가장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70대 이상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60대, 50대, 40대는 뛰어넘고요. 30대, 20대, 그리고 40대 순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70대 이상의 1인 가구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40대가 가장 적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라서도 조금 달랐다고 하는데 남자는 30대가 1인 가구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여자는 70대 이상이 1인 가구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이유는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70대 이상이 가장 많은 이유는 보통 남자보다는 여성이 기대 수명이 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갑자기 이러한 소식이 나왔죠. 푸틴, 가격 폭등 가스 공급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그 공급을 새로운 파이프라인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나오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일인지 보도록 할게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가격 폭등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천연가스의 공급을 유럽과 아시아에 대확대할 방침을 내비쳤다고 타스 통신 등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이프라인도 같이 언급을 했는데요. 그 파이프라인은 노르드스트림 2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이랑 그 다음에 유럽의 일부 국가가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는데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도 한 3년인가요? 4년 전인가요? 그때 한창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에서 우리 한국까지 가스관을 연결해서 거기서 계속 가스를 받으면은 어차피 쓰는 가스니까 운송비도 절약이 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득이다. 이런 시각이 나왔었죠. 하지만 그때 엄청나게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야, 중간에 끊으면 어떡할 건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이유를 바로 유럽에도 접목을 시킬 수가 있겠죠. 유럽 같은 경우에 갑자기 정말 추운 겨울에 러시아에서 가스를 끊어버리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러시아의 입김이 조금 더 세진다는 거겠죠. 당연히 그거를 미국에서 그리고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원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노르드스트림2 같은 경우는 이미 부설 공사를 다 마쳤고요. 이제 가동 준비에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파이프라인으로 가스를 추가적으로 공급할 거고 그리고 2021년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량이 아마도 사상 최대를 경신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하네요. 어제 이러한 소식이 나오니까 천연가스가 무려 10%나 하락을 했습니다. 자, 과연 여기가 천연가스가 끝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잠시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까요? 이런 원자재의 방향은 우리가 절대 예측할 수가 없겠죠. 한번 기르분들도 그냥 재미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U 말표 흑맥주가 정말 잘 팔렸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어 말표 에너지 드링크 출시를 했다고 하네요. CU가 말표 산업이랑 또다시 손잡고 에너지 드링크인 마력 에베레스트와 마력 다크홀스 2종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출시한 말표 흑맥주는 출시 3일 만에 10만 캔이 다 완판이 되었고요. 그리고 1년 만에 무려 1000만 개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힘입어 이번에 출시하는 마력 에베레스트와 마력 다크홀스는 피로회복에 효과적으로 알려진 타우린이 일반 에너지 드링크보다 2배가량 높은 2000mg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말하면 우리가 보통 힘의 상징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의 힘을 말할 때도 마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의 상징으로 묘사되는 말의 이미지랑 에너지 드링크랑 잘 맞을 것 같아서 이러한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갈수록 이런 바람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겠죠. CJ제일제당 도시락김 그리고 용기 죽에서 플라스틱 수저 받침을 없앤다고 하네요.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제일제당이 트레이 그 다음에 일회용 수저가 없는 제품으로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당연히 이것 때문입니다. 친환경, 플라스틱 등 잠재 폐기물을 줄여나가겠다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면 좋겠다는 고객의 목소리도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이면 얼마나 줄이나 그걸 봤더니 좀 많네요. 연간 플라스틱 100톤 이상의 저감 효과가 기대되며 햇반, 컵반도 내년부터 일회용 수저가 없는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야 소비자를 무시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만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매수하면서 그래 이거 내가 죽 하나 먹으면서 친환경에도 기여를 했다 이러한 보람을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가면 갈수록 이러한 제품도 많아지고 이러한 가게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엔 깡통 대란 음료 담을 캔이 없다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이런 뉴스를 보면은 처음에는 그런갑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그래 관련주가 뭐야 이런 생각밖에 안 나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롯데 칠성음료 대표적 커피 상품인 레스비입니다. 그리고 이 레스비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신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장례식장, 결혼식장 이런 데 공급이 되는데 하지만 최근 들어 수급이 신통치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혜태에서 나오는 과일 음료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데 그 이유가 뭔가 그걸 봤더니 음료를 담을 깡통 공급이 들쑥날쑥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깡통 수급이 불안정한 데는 올해 3월에 발생한 충북 음성 한일제관 공장 화재 탓이 크다고 합니다. 그때 공장에 큰 불이 나서 이렇게 생산 기반이 조금은 타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공장은 국내 캔 생산 물량의 절반은 넘게 담당을 했었는데 화재 이후에 코로나 그 다음에 수요 급증이 겹치면서 정상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통 이 경쟁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경쟁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한 제지 공장이 불이 나면은 다른 제지 공장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전에 빠르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 깡통의 비율을 보도록 할게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등이 한일제관 그리고 2등이 테크팩솔루션 3등이 롯데알미늄 그 다음에 4등이 삼광캔으로 이렇게 4가지 기업이 깡통 시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일제관 그리고 삼광캔이 합쳐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시장 점유율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다시피 한일제관 여기에서 불이 났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등 3등이 어딘가라고 봤더니 테크팩 솔루션이랑 그 다음에 롯데 알미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롯데 알미늄은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2등인 테크팩 솔루션을 딱 봤더니 아래에 있는 동원 시스템즈랑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 동원 시스템즈가 좀 주가가 왜 이러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 2차 전지를 만들려면 그 껍데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껍데기에 이 동원 시스템즈가 만든 깡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말 그대로 2차 전지가 묻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깡통 대란 때문에 이게 오르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2차 전지에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한번 길분도 또 시간을 있어서 동원 시스템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개장 전 동시호가 하한가 90개 쏟아졌다. B2 무더기 강제 반대 매매. 아래 보시면은 전부 다 하한가 이렇게 모든 기업들이 하한가에 꽂힌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반대 매매 때문입니다. 내용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동시호가 시작과 동시에 90개가 넘는 하한가 종목이 쏟아졌습니다. 이는 전날 증거금을 채우지 못해 반대 매매가 발생한 종목으로 추정되는데요. 이에 따라 큰 손실을 입은 개인 투자자가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신용 융자 잔고 등 역대급 B2가 증시 급락과 함께 반대 매매 규모를 키우고 있어 변동성 높은 증시의 뇌관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반대 매매가 터지면은
사실상 손실이 너무나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깡통을 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절대 신용을 쓰는 게 아닙니다. 신용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데 베팅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확실히 알고 있다면 그 신용 따위 쓰지 않아도 당연히 우리는 돈을 벌 거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부자가 될 겁니다. 그래봐야 한 1년 차이 날까요? 그런데 굳이 이율도 높고 그 다음에 위험한 신용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거의 이겁니다. 신용을 쓰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야 본전은 해야 되지 않겠어? 물리신 분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이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들어 이러한 기분을 느끼신 기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계좌에 만약에 1000만원을 투자했는데 10% 하락을 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9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다시 회복하려면은 10% 오르는 게 아니라 11%가 올라겠죠. 그러니 10% 하락하고 그 다음에 11% 올라야 되니까 조금은 손해보는 기분이랄까요? 이런 기분이 충분히 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뭐 괜찮습니다. 10% 정도야 충분히 오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이제 마이너스 30%, 40%, 50%, 최악의 경우로 마이너스 50%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하락은 마이너스 50%였지만 우리가 원금을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2배가 올라야겠죠. 자, 이 정도 되면은 정말 갑갑합니다. 새로운 돈을 집어넣지 않는 이상 야, 내가 어떤 주식을 투자해서 지금부터 2배가 오를 수 있을까? 막막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때 이제 증권사에서 마침 연락이 옵니다. 혹시 돈 필요하세요? 그걸 보고 절대 선택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손실을 빨리 회복하고 싶고 그 다음에 욕심이라는 게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거를 딱 잡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거기서 성공을 하면은 매우 좋겠지만 하지만 보통은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깡통을 차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최근 들어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야, 좀만 더 돈을 땡겨올까? 아니면은 뭐 스탁론 이런 거를 사용해볼까? 그런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딱 하나 이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전부 다 회복을 한다. 자, 신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에 반대 매매가 많이 터졌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반대 매매가 터지는 장이 보통 1년에 1.5번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 8개월마다 한 번쯤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신용을 털고 간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다시 증시가 슬금슬금 올라가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제일 처음에 봤던 그 뉴스네요. 바이든 시진핑 연내 첫 정상회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그 다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화상으로 첫 정상회담에 나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이 첫 회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조금 궁금한 거는 대북 제재 완화가 있는지 그 다음에 종전선언이 있는지 이러한 북한 이슈가 담길지 이 부분도 관심있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1월 9일쯤 일상회복 먹는 치료제 추가 구매 협의 중. 오는 10월 25일 전후로 전 국민 70%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마친다고 합니다. 그러니 10명 중에 7명이 2차까지 다 맞았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2주일 뒤인 11월 9일에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우리도 슬금슬금 위드 코로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추가로 구매하는 방안을 현재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오는 11월에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다면 전체 코로나 확진자는 어쩔 수 없이 늘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현재 확보한 치료제 물량으로는 전 국민에게 투약하기 어려운 만큼 사전에 대량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지적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가 확보했다고 하는 거는 머크에서 개발한 몰루피라비드인데요. 이거는 기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가장 떠들썩한 약이고 그 다음에 최근 공개된 임상시험에서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사망률을 약 50%나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나 가지고 있나라고 봤더니 2만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향후 3만 8천 명까지 구매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안타깝죠. 치료제 구매 비용은 1인당 90만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부는 이 비용을 전액 부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내년 3월쯤이 되면은 벌써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진 지 2년 차가 됩니다. 과연 그때쯤에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한 500명, 300명, 100명 이렇게 떨어질 수 있을지 조금은 기대를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K하이닉스 고정가격 하락 영향 불가피. 목표 주가 11만 5천원으로 하향.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가 3분기보다는 4분기 이후가 중요하다고 예측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기대치는 좀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지만 4분기부터 디램과 낸드의 고정가격 하락세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투자 의견은 당연히 매수를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는 11만 5천원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자,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3분기 실적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뉴스를 볼 수 있는데요. 3분기 실적 예상 외의 서프라이즈.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부터 디램이랑 낸드의 고정가격 하락세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가는 신통치 않을 수 있다는 거겠죠.
자, 하이닉스 이러한 리포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진짜 전망이 좋지 않으니까 오늘 같은 장에도 주가가 1%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기리분들이, 그리고 저 길이 또 그랬습니다. 삼성전자 8만원처럼 아마도 하이닉스 10만 하이닉스는 지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하지만 어느덧 9만 5천원까지 내려온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네요. 우리 모두 다 이건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오를 거다. 언젠가는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갈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지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주주분들은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확신을 한 번 더 가져보시고 그리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올해 주가가 조금 신통치 않지만 내년에는 괜찮을 전망이 있다고 하네요. 스튜디오 드래곤의 올해 3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 컨센서스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말은 어닝 쇼크라는 거겠죠. 하지만 내년 편성이 정상화되고 이연된 작품도 편성이 되면은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올해 3분기 드라마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대작이 없어서 화제성을 낳지 못했다고 하네요. 다만 내년 OCN에서의 편성이 정상화되는 동시에 이연된 작품들이 방영이 된다면은 역대 최고 편성을 달성할 것으로 관측이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오는 11월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는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자, 이걸 보니까 최근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가 많이 빠졌다면은 야, 지금쯤 또 매수 타이밍인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한번 기리분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자면은 방영 대기 중인 작품은 충분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신증권은 스튜디오 드래곤의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를 13만원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92,90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목표가까지는 괴리가 많이 남았죠. 그리고 최근 들어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121선을 뚫고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부딪혔다가 다시 또 올라갈지, 그런 부분을 한번 기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을 좋게 보신다면 충분히 투자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그러한 위치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기리분들 열심히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경제뉴스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내일 장도 오늘만 같아라.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